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곧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 11명의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비대위는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통합과 혁신에 대한 당부에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대출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하자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은행권과 건설업 연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자료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240여일 만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잠시 뒤에 표결 예정인데 화면이 준비되면 현장 화면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당 내부 상황 포함해서 오늘은 여야 시각에서 전국도 진단합니다. 네, 또 건설업계에서는 파다했던 태영건설 유동성 문제 결국 오늘 워크아웃 신청까지 왔습니다. 그 배경과 후폭풍을 견제부 나연수 기자와 분석해봅니다. 네, 뉴스큐 먼저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고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의 모습인가요? 네, 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반대 토론이 끝나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인데 일단은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과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깐 현장 화면 한번 들어볼까요?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 상정조차 없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 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 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내기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당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의 양심에 따라 반대 표결의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범 네, 의원의 존경하는 반대 김진표 국회의장님, 토론이 있었고 선배님, 지금 이제 전용기 의원의 토론 순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이 됐고 이렇게 표결 과정을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38번째, 예. 39번째 안건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아까 유상범 의원이 얘기한 대로 반대 입장,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어떤 과정을 유상범 의원이 짚었고요. 이번엔 국회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본회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나혜인 기자 불러봅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재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 오후 2시 조금 넘겨서 시작됐는데 먼저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비쟁점 법안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맨 마지막 순서로 쌍특검 법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을 거쳐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절차가 끝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대 토론을 거쳐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숙려 기간에 특검법 처리를 진작 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이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법을 지난 4월에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총선 일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뒷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특검법 상정 이후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을 해서 규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별렀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일단 해를 넘겨서 다음 달 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협의를 이어갔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오늘은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유족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진표 의장도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표결에 들어갈 쌍특검법 관련한 본회의 상황부터 나혜인 기자와 함께 쭉 짚어봤고, 자, 총선을 앞둔 여야 당내 상황까지 함께 종합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당의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8명을 영입했는데 1980년대생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빼고는 모두 비정치인을 선택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해 과거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나 구자룡 변호사 등 이미 영입 인재로 발표된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고, 이 밖에 저출생, 고령화 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는데 벌써 잡음도 이렇습니다.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가 한 토크 콘서트에서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건 최대의 비극이라며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겁니다. 이에 민 내정자와 당 공보실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당시 발언 직후 즉시 사과했고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내일 오전 당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점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오찬 회동에 배석했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당의 분열을 막을 책임과 권한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며 책임과 네, 나혜인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다 못한 얘기는 잠시 뒤 여야 또 입장을 통해서 전국 진단 순서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다시 본회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표결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표결입니다. 지금 네. 제적 298인 중에 재석 181인, 찬성 181인, 반대 없고요. 네. 기권이 없는 네, 상황입니다. 김진표 의장 발표를 한번 81인으로서 들어볼까요? 네. 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38항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국회법 제85조의 제7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네, 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은 조금 전에 찬성 181표로 예. 통과됐습니다. 재적 의원이 과반 출석을 해서 그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데 일단 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특검법 사실 물리적으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으로서는 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야당의 처리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까 반대 토론도 있었고 기존의 입장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저희가 좀 신속하게 여러분께 현장 화면을 전하다 보니 아까 정치부 기자 연결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찬성 과정을 표결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그 안건이 4월에 지금 상정이 됐고요. 패스트트랙으로, 예, 네.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고요. 법사위 180일 그리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총 해서 240일을 거쳐서 지금 12월에 오늘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이 됐고 네. 그리고
표결에 붙여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처리 요건이 본회의 과반 출석 그리고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네. 181명이 제석을 하면서 네. 모두 찬성 의견을 네, 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표결 처리 결과가 나왔고 이제 다음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서 또 찬반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배진교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 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 조작 등 금융 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에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정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억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법의 상식과 정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실에 겁이 나고 진실 규명이 두려운 세력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눈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용산의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로 살아오신 만큼 그 양심으로 용산의 수문장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문장이 되어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에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부디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 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 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법안 3조를 보면은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 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은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 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 법안과의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국민의힘 민주당이 박형수 의원의 반대 토론, 그리고 그 앞서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또 찬성 입장을 좀 각각 들으셨는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찬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본회의 표결이 있고 나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 국면, 또 다시 또 재표결 국면이거든요. 그 이후 이제 총선 관련해서 지금 이번 쌍특검법이 워낙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대담으로 좀 지금 상황을 놓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상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이 이제 앉으셔서 준비하는 사이에 대장동 특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 181표, 이제 정의당 포함해서 찬성표로 181표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네. 예. 대장동에 대해서. 네, 네. 예. 대장동은 그 왜 같이 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금 아까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야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중에 네. 이제 발표가 끝이 났는데요. 정의당과 이 대장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것을 나눠 가지기 위한 야합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수사도 됐고 일부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굳이 왜 특검을 또 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왜 굳이 하느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국민의힘이. 당시에 곽상도 의원 1심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그때 검찰의 수사를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말 지금 한 7, 8개월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라고 지금 뭐 윤재혁 원내대표는 말씀합니다만은 이 50억 클럽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자기 모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장동 백현동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의혹이 이 수사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와서 지금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재판 결과,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물타기 희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인데 아까 반대 토론 내용 중에도 특검 추천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듣고 나중에 표결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특검 추천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 화면에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야당 추천,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는 그러니까 그 여당을 제외한 네. 어떤 교섭단체라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좀 개정된 사항은 조금 수정된 사항은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에게도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염두에 둔 예, 어떤 예, 그걸 예.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항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왜 여야 협의 없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만을 하는 것이 어딨냐. 예. 근데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여당인 경우에 네. 대한 특검은 여당이 추천을 하는 것은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천권을 준다고 한다면 물론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겠지만은 네.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여당이 추천하게 된다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은 아니다. 저는 자, 잠깐 제가 끼어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라는 문구가 이번에 이제 수정된 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수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큰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2요구해가지고 폐기되면 네.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고요. 그거는 특검을 받았을 때 의미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정한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협에서 4인을 추천을 합니다. 변협에서 중립적인 인사 4인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야당이 2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고릅니다. 네. 그게 허위범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99년 온노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전부 다 대한변협에서 추천 인사 중에서 야권에서 고르고 그 마지막으로 선정한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야권에서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딱 2명을 이렇게 하면요, 우물에 독약 타고 그 독약을 포함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권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사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명박 BBK 특검은요, 대법원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요, 2번 다시는 우리는 추천 안 하겠다. 심판이 어떻게 선수를 추천하냐? 이거는 중립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기관에서 추천을 먼저 하고 야권에서 선택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을 하셨던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협에서 다 추천한다는 말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틀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야당 추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사례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올바른 지적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찌 되었던 간에 여당이 추천한다는 것 좀 그 논리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을 내가 고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협상을 여당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거의 뭐 협상에 대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즉에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달이나 4월달에 이게 논의가 됐더라면 이미 특검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에 이게 준비됐는데 왜 이때까지 끌었냐? 못 받을 특검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그게 시한의 마지막이 12월입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12월 돼서 총선 다 와가지고 이 특검 이거 실시되면 부담이 클 텐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총선 전에 이용하겠다라고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무튼 본회의장 화면과 함께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이제 표결 결과가 나온 다음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대통령의 이 수순도 이제 정해진 수순인데 그 이후 한번 절차를 예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아마 제2요구가 이거 15일 정도 되니까요. 네. 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월 28일 날 오늘 아마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거부권을 15일 이내에 행사를 하실 텐데 아마 그러면 1월 중순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제2요구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제2를 요구하는 것은 네. 시한이 없어요. 헌법이나 국회법에 언제 제2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아마 전 이걸 다시 제2를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총선 물갈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물갈이 공천된 이후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에서 제의를 요구할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잠깐 예. 설명이 필요한데 자, 특검법안 의결 정족수 아까 제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했거든요. 자,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재표결한 다음은 어떻게 되죠? 네, 나경철 리포? 거부권 행사하고 이제 네. 재표결을 진행할 때는 조금 조건이 좀 바뀝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네.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는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지만 재표결을 할 때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조금 조건이 좀 높아지는 네. 거죠.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 이런 좀 절차였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여당 입장에선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탈표가 나올지 않을까 그런 좀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민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 제2기 요구가 돼가지고 제2가 이루어진 사건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법안이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 60억 건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갖고 있는 그 혁신성 그리고 많은 그 보수의 결집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탈표가 나온다. 그리고 자기가 공천 못 받았으니까 그 공천 못 받은 그 보복심으로 이탈표를 찍는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생각과는 다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의결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엔 기명 투표지만 재표결은 또 무기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변수가 되고요. 민주당이 한번 계산을 한번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천 탈락자들이 어떠한 그 반대표가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25명만 들어오지 않으면 이 3분의 2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곧 굳이 본인이 들어와서 어떤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영남권에 대한 어떠한 공천이 거의 뭐 오늘 뭐 인숙 대표가 어떤 유튜브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60명에서 40명, 그러니까 68명 중에서 42명 정도가 지금 아마 공천 물갈이가 될 것이다. 근데 네. 기존에 어떤 46%에서 50% 정도는 항상 공천 물갈이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 대상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 주로 있다 보니까 영남에서 네. 탈락한 어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2 요구가 만약에 민주당이 제2 요구를 올렸을 때 본인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 부분 제2가 다시 가결될 확률이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제2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경철 앵커 설명대로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이제 법원이 넘어오면 재투표를 하고 그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한 179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양곡관리법 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야권만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서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네. 예, 물갈이를 국힘만 합니까? 민주당은 물갈이 안 합니까? 오히려 지금 180석의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후보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자리가 다 민주당 지금 현역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많은 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발생할 텐데요. 그럼 물갈이 돼서 그 비명계가 공천을 못 받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왜 국힘당만 이탈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또 아이러니네요. 네. 네. 민주당 쪽에서 100% 찬성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뭐 개파라든지 공천 여부를 떠나서 저는 어떠한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여론의 압박이라는 것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월달, 3월달에 어떠한 여론 추이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법과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와 더 구체적인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 이런 내용 정도만으로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이 법안은 의미가 없는 법안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이고요. 본회의장 화면과 함께 두 분 설명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미자 의원
토론이 마침 끝난 상황이고 예. 다시 한번 지금 화면을 트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은 181표 찬성으로 표결 통과됐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아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철 앵커가 다시 한번 4월부터의 과정을 잠깐 또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4월에 야권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이 특검법이 쌍특검법이 지정이 됐고요. 법사위 180일 그리고 본회의 숙려 기간 60일을 거쳐서 총 합해서 최장 24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50억 클럽 법안은 먼저 표결에 붙여진 결과 181석 찬성으로 지금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해인 의원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표결이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총선용 희대 악법이다. 민주당과 지금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아마 찬성 토론인 것 같은데 법 앞에 성역 없다. 양측이 맞서는 상황에서 오늘 쌍특검법 관련 디데이 여러분과 함께 4시 25분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대장동 관련 특검법은 표결 통과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후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오늘 가결 또 김건희 특검법까지 다 통과된 이후 상황 다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네, 뭐 아마 통과가 된다는 전제가 아마 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통과 자체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대통령실에서 뭐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죠. 대장동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과 뭐 지금 다 협의를 해서 이미 네. 저번 크리스마스 때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뉴스도 나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2 요구가 아마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아마 여론의 추이와 그다음에 언제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제2의 어떤 가결 확률이 높은가를 두고 저는 아마 2월 또는 3월 달 정도에 아마 제2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건부 수용은 없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조건부 수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될 만큼 권력형 범죄냐에 대해서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 3월에 두 분이 대통령 내외가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요 2010년, 201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검찰총장, 그러니까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범이 지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계좌를 맡긴 91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무혐의 종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명이 기소를 당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계좌를 맡긴 91명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사 19개월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가 이 담당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료가 많아서 다 못 봤다. 그리고 또 왜 소환을 안 했냐? 소환을 하면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해야 되니까 소환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건이 종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소환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선택을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러면 특검하려고 그때 소환 안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 황운하 의원의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직전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거를 치렀는데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무혐의가 납니다. 그러면 이 선거 전에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나서 선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방식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라든지 김혜경 법카라든지 특검 다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여당 입장, 변호사님 입장을 포함해서 이게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10개월이 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논리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의 수사가 지금 어느 단계 정도 와 있고, 수사를 하셨죠. 뭐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결론을 안 내고 있죠? 결론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건 무혐의 처분을 하건 기소 처분을 하건 뭘 하란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소환에도 그 당시에도 소환에도 뭐 응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이걸 탈탈 털었는데 뭐가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안 나왔으니까 특검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명하면 돼요. 김건희 여사께서 소명하면 되고 무혐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뭐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하냐. 결론을 냈으면 됩니다. 왜 결론을 안 낸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특검의 대상에 대해서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권력형 범죄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비호하는 것이 현재 권력형 범죄로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렇게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입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국민을 설득하기에 어떤 조금 합당한 논리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조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왜 찍지 않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앞서 예, 설명드렸다시피 소환을 안 한 건 검찰입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습니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라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네, 본회의 산회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하신 내용 확인하셨고 오늘 본회의 마지막 두 가지 안건 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특검법 또 하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특검법 두 가지 모두 통과가 됐고 재석 의원 180인이 모두 참석을 해서 출석을 해서 180명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아까 한 명이 좀 바뀌긴 네, 했습니다. 50억 클럽 숫자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재석 의원의 181명 중에 찬성이 181명, 100% 찬성이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수정안 관련해서는 180명, 한 명이 줄어든 180명이 지금 찬성을 해서 네.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아까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특검 추천 관련해서 이제 수정안이 앞으로 여야 간에 전국에 좀 뇌관이 될까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탈당까지는 아마 그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네.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보통 임기 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고 어떤 선거를 앞뒀을 때 아마 대통령의 탈당을 당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뭐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그 이전 원
연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속한 이제 정당이라고 표기를 했던 반면에 지금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또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네.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이렇게 지금 수정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탈당했을 경우를 지금 대비한 그런 수정안인데요. 자,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예. 저게 그 지금의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조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정안 없다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이야기하시더니 왜 수정안을 또 내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수정안을 받을 여당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법 자체의 실체,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선동형 법이 어떤 조항이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본회의 결과는 야당의 강행 처리 예상됐고 국민의힘은 아까 로텐도홀에서 농성도 했고 규탄 집회를 예. 여는 걸 봤거든요. 총선용 악법을 규정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거부권 국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표결 국면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짤까요? 아마 제2 요구가 오게 되면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월 뭐 바로 어떤 제2 요구가 왔었을 때 그걸 네. 바로 올리기보다는 어떤 여론의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의 여당의 상황 공천 상황이라든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공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의 연계성을 봐가지고 아마 이 부분 어떤 최대한 어떤 가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기라든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하면 전략도 아까 그 규탄 대회에서 피켓의 내용처럼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전의 특검법에 비해서 특검법의 독소 조항, 말 그대로 항목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작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가 정말 이게 권력형 범죄라거나 특검을 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지금 선거 때 어떻게 선전선동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대선만 되면 가짜뉴스, 김만배 가짜뉴스 나오죠. 그다음에 줄리라는 이야기 나오죠. 네. 그리고 전에 지방선거 때는 황운하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선전선동의 수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이런 목적들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이런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년을 앞두고 있는 연말, 이거 말고도 여러 좀 전국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네. 뭐 이러면서 사실 민생은 밀렸다 이런 뭐 들으셨겠지만 비판도 있었고 예산안 통과도 지각을 했고 여야 좀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네, 뭐 특히나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이미 보여줬죠. 본인의 방향이라든지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계속 때리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치라든지 어떤 여야가 뭔가를 해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만 하겠다. 정말 오늘 뭐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원회 면면을 보더라도 어떤 미래와 어떤 국민들에게 정치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어떤 희망을 주는 건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잘 싸우는 사람만 골라놨다라는 느낌뿐이어서 한동안 총선 때까지는 아무래도 총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된 어떤 극한 어떤 대립이 이어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칼잡이의 아집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대치 국면을 좀 비판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논평을 저희가 그걸 뭐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는 무시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면서 이준석 대표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 여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손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한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그 면면이 또 비대위원들도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매우 균형감 있다.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면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분들, 그리고 나이대도 매우 젊어졌고, 그분들이 열심히 자기 일하면요, 이준석 대표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사를 합니다. 굳이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 참고를 한다거나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특검은요, 정말 일주일에 4번씩 서초동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냥 물타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아무튼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에 끝났고 쌍특검법 두 가지 모두 각각 찬성 180표, 또 181표, 또 180표로 야권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표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를 했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관련 특검법이 두 가지 모두가 통과됐습니다. 이후 또 대통령의 거부권 국면 관련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기로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아마 대통령실도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가지 특검법안, 쌍특검법 관련해서 반응이 나올 텐데 혹시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속보로 확인하기로 하고 대통령실 인선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대기 비서실장이 취임 20개월 만에 사임합니다. 네, 후임으로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 정책실장이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앞서 YTN도 브리핑 장면을 보도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 사임 소식을 스스로 알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만 비서실장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후임으로 직을 물려받는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실장은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 비서실장을 맡은 지 20개월이 좀 넘었다며 윤 대통령 임기에 3분의 1을 했으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했고 그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가 없이 물러나게 되었다. 후임 비서실장에 내정된 이관섭 정책실장은 정책의 연속성은 물론 국정기획수석 시절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 신임이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책실장을 맡은 게 지난달 30일로 한 달도 안 돼서 보직을 이동하게 됐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하면서 초대 정책실장에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인사 때마다 나오는 회전문 비판이 이번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실장 자리는 성태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습니다. 기재부나 금융위 등 정부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정책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오늘 전격적인 비서실장 교체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새해를 맞아 정부 여당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통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네, 국가안보실장도 예상보다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조태용 안보실장의 후임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장 내정자는 미국과 북핵, 러시아 등 외교 업무에 해박한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장 내정자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과 함께 수출과 투자, 방위산업 등을 발전시켜 외교 안보가 민생 분야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같은 주요 대북 정책과 또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체의 강화. 장호진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 독일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경제와 다자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 2차관은 아직 후임자를 물색 중인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마와 국정원장 경질에서 시작된 외교 안보 라인 개편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방부가 이번 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며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도 교재를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새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입니다. 자료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 사례로 갸오이랴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에 이어 독도 문제를 함께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건데 이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자료 전량 회수와 집필 과정 감사 등 조치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영토 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재는 수록된 지도들의 독도가 표시되지 않아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새 교재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작성돼 연말 배포 뒤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 발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빠졌던 북한은 명백한 적이란 문구가 들어갔고 안보관이란 표현도 대적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수한 자료를 우선 모두 폐기하고 내용을 보완해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일본에 직접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한 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일본도 사죄하고 어린 솜털도 안 갈 수 있는 어린애를 데려다가 좋은 학교에 보내준다고 꼬셔가 꼬드겨갖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좋은 학교는커녕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사죄 없이 배상을 하는데 거기다가 며칠 전에 일본 대사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65년도 한일협정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다 됐다고 했는데 사죄하고 배상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턱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인 국내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뜻하는데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부채 비율 478.7%.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형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형건설이 오늘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그동안 제기돼 왔지만 이를 계속 부인했던 태형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 이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태형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에 달합니다. 태형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 부채 비율은 478%로 시공능력 평가 35위 안에 든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게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다음 달 11일에 최종 결정되는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관리 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태형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을 살펴보면 2,002억 원을 빌려준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입니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이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22조 8천억 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설업계의 PF 위기가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 원에 이르는 만큼 건설업계의 이 PF 위기는 자칫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태형건설은 이 국내 은행권에서 PF 대출이 포함된 장기 차입금 4,693억 원과 단기 차입금 2,250억 원 등 총 7,243억 원을 빌렸습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돼 금융기관들은 이 채권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신용평가가 태형건설의 신용 등급을 A-에서 CCC로 강등한 만큼, CCC로 강등한 만큼 이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간접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승윤 기자. 정부가 PF 문제가 금융권과 건설업계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이 관계 기관들은 태형건설의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토대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태형건설 관련 PF 사업장이 60개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유사시 이 주택토지보증공사 HUG 허그가 이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이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와 매각을 추진합니다. 태형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진행돼서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22곳인데 규모로 따져보면 19,8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2,300여 가구 규모의 14개 사업장은 다행히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서 태형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서 분양계약자의 입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보증공사의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서 분양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했던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태형건설은 현재까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이며 협력업체는 581개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 중 96%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현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태형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좀 높은 하도급사들은 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 시장 안정 조치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승윤 기자 보도 중에 저희가 빨간 자막으로 먼저 속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본회의 통과 이후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거부권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정대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 분위기 속에서 조금 전 처리된 쌍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특검 법안에 대한 문제를 언론도 또 국민의힘 여당도 그동안 설명을 해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직전에 선거 직전에 법안을 통과시킨 건지는 의문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입장 찬반을 들어봤고 대통령실 입장까지 저희가 속보로 전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거부권 재표결 국면입니다. 다른 좀 특검법안과는 달리 이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험대이기도 하고 또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어떤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추후 YTN 대담을 통해서 이번 쌍특검법 통과 이후 전국을 한번 진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왔던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씨의 사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양희력 기자. 네, 인천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해온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희중 청장이 직접 나와 이 씨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19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진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이 씨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는 잇따라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어제 서울 성북동 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장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도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씨가 숨지기 4일 전에 열린 3차 조사를 비공개로 요청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는 이 씨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아기를 안고 출석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마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윗집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그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경찰이 어제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이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협박을 받고 돈을 뜯겼다며 A 씨와 김 씨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유흥업소 실장 김씨와의 공범 여부를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화계, 문화계 전반적으로 침울한 분위기인데 이 씨의 빈소에는 오늘도 추모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이틀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에 함께 출연한 배우 조진웅 씨를 비롯해 정우성, 이정재 등 연이 있던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씨가 주연으로 활약했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함께 출연한 박소담 배우 등 영화계 인사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직접 빈소를 찾아 한창 일할 나이이고 젊은 나이인데 마음이 아프고 비극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SNS에는 고인을 향한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양희력입니다. 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창호 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알려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수년간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오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은 별개 범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건데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장원 기자.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지난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심을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모두 12건이고 모두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이번 한국제강 사건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원청 대표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보면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였습니다. 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법원 판결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모습인데 노동계에선 솜방망이다, 재계는 처벌이 과도하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중소기업 위주로 비교적 위법 정황이 명확한 사례가 재판이 이어졌던 만큼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반드시 나온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부 여당은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 올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기질이 나쁨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역시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상황.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요? 네, 현재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그 밖에도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하늘이 답답한데요. YTN 재난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파주입니다. 국도 77호선 성동 IC 부근인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탓에 CCTV 화면이 뿌옇게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다소 짧은 만큼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시흥선의 석교교 부근입니다. 이곳 역시 화면이 무척 흐리게 보입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리며 시야가 어두워져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며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최고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밖에 충북 54, 서울 52, 세종도 49 마이크로그램 등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종일 답답한 공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종일 답답한 공기. 그래서 수도권엔 올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내려지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전 권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이외 세종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의 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비가 내리며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즉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뜻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과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금융권의 위치를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배경과 전망,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부동산 PF 문제가 경제 뇌관으로 좀 부상하면서 알게 모르게 거론된 이름이 태영건설이었는데 네. 여기까지 좀 이르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는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아주 파다한 이슈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오늘까지였습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 이번 달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태영건설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480%를 넘었는데요. 시공능력 평가 상위 35위권 건설사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네. 이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이라고 하죠. 이게 일몰이 됐다가 지난 26일에 다시 시행됐는데 태영건설은 이에 따른 1호 워크아웃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전해주신 그 숫자만 저희가 들어도 네.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갑니까? 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이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사유 또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다음 달 3일에 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협의회 안건 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좀 사전에 논의할 예정이고요. 가장 큰 쟁점은 이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의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될 전망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 행사 유예 기간을 한 달, 만약에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하다면 석 달을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자구책을 의결하고 이후 한 달 안에 기업 개선 계획을 약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공 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에 대해서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 규모도 상당할 텐데 어떤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대출을 해온 겁니까? 네, 일단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요. 태영건설의 장기 차입금은 모두 1조 4,942억 원, 단기 차입금은 6,608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서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PF 대출이 포함된 장기 차입금이 4,639억 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2,250억 원인데요.
자, KDB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 원과 단기 차입금 710억 원 등 2,002억 원의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은 1,600억 원을 빌려줬는데 대부분이 PF 대출로 PF 대출 규모만 보면 국민은행이 가장 큽니다. 이 밖에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각각 6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에 가까운 대출을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권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 또 제2금융권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이 845억 원,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이 412억 원의 가장 많은 PF 대출을 제공했고 이 밖에 저축은행과 신협중앙회, 일부 새마을금고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들 금융기관도 채권 일부 손실을 감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신용등급 하락에 맞춰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 이런 간접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한국신용평가는 태형건설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CCC로 강등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권이 걱정하는 게 단순히 이번 사태가 아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태형건설을 신호탄으로 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관련 보도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위태롭다. 네. 이런 보도 요즘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뭐 규모 또 시공 능력 면에서 제법 좀 탄탄한 건설사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공식적인 순위로 보자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조사한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16위에 오른 건설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대시양 아시나요? 예. 네. 이게 바로 태형건설이 보유한 브랜드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국회 제2의원회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건물들도 태형건설이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사인 SBS를 설립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1980년대 말에 1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세를 키웠고 이후에 주택 사업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국가 기간 산업 토목 사업과 방송과 의료시설 건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형건설마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워크아웃 신청으로 내몰리자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건설사들의 회사채 규모가 2조 3,7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건설이나 SK에코플랜트, 한화, 현대건설처럼 이런 주요 건설사 가운데 오는 2월, 그러니까 연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만 1조 4,200억 원가량으로 절반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계에서 연초가 고비다, 태형 다음은 어디냐 이런 근심 어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형 다음은 어디냐. 건설업계 어떤 그 위기감은 고스란히 정부의 고민으로 옮겨갈 텐데 오늘 오전 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이 좀 나왔나요? 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시장 전반에 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태형건설의 위기가 이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부채 비율,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업 산업 전반이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비교적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말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분야에까지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우리 경제 규모와 위기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불안 요인들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태형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한 60개 정도 파악되는데 각 사업장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불안해할 것 같은 분들이 태형건설이 공사하는 그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거나 또 이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일 것 같거든요. 이분들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태영건설이 지금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 가운데서 분양이 진행된 곳들이 22개, 19,869세대입니다. 이 중에 14개의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태영건설이 계획대로 완공까지 이어가거나 시공사를 교체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입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곤란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서 분양 대금을 환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전체 공사는 140건인데요. 수익성을 따져서 태영이나 아니면 공동도급사가 계속 진행하게 하고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사나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들 공사와 관련한 협력업체가 581개사, 그리고 하도급 계약은 1,096건이 체결돼 있는데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출 금액만 7천억 원이 넘고 하도급 계약이 1,000여 건 걸려 있거든요. 과도한 불안, 또 위기 조장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단호한 조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문학적 투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2차례나 도주하고 탈주극까지 계획한 사실이 탄로나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라임 사태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무수히 양산됐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이른바 배우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한테 뇌물 주셨습니까? 시즌에 돈 받으셨어요?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원과 재향군인 상조의 자산 377억 원 등 김 전 회장이 1,200억 원 넘게 빼돌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 사정을 살펴봤을 때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2차례나 도망쳤다 붙잡혔습니다. 2019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잠적했고 2021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 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48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 와중에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탈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중형을 확정받은 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초에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신형 무기 체계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한미를 향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전원회의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가 정치 군사적으로 엄중한 정세에 이르렀다며 그 책임을 또다시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 러시아 등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 준비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대신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로 군사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인기, 핵추진 잠수함, 초음속 미사일을 꼽았습니다. 올해는 첫 정찰 위성 발사와 각종 탄도미사일 고체화에 집중하며 5대 핵심 과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타격 능력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그런 핵 관련 투발 수단의 숫자를 늘리고 핵탄두의 숫자를 늘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초에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월에 핵실험을 강행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계속되는 한미와의 강대강 국면 속에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연상되는 단어가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수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JL 파트너스가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각 대통령 후보가 다시 집권을 하면 무엇을 이루려 할지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없음이 가장 많았고 경제와 민주주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권력과 독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공세를 감행해 이스라엘이 끝장 보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The victory for the Ukraine, for our country, for our people.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는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진입에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화분석에서도 우리를 초청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고비 때마다 밀착 외교를 이어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쿄 전력은 예고한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美味しいです。歯ごたえがやっぱ違うね。これからかな。 유럽을 휩쓸고 있는 우파의 바람.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면서 우파 전성 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ulaştıramadığımız bir gerçektir.
모빌리티의 강진의 단층 파열이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2, 1, 0.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평가받는 달.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명단을 발표하고 우승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좋은 선수들이 전성기에 올라온 지금이 우승 타이밍이라며 아시안컵 우승의 수건을 풀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깜짝 발탁은 없었지만 대표팀의 면면은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부터 이강인과 황희찬, 조규성 등 유럽 무대를 주름잡는 초호화 공격진은 물론 황인범과 이재성, 박용우가 버티는 허리 라인도 든든합니다. 김민재가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도 정승현과 김영권, 서령우, 김진수 등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선수들이 뒤를 바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린스만호 선수 구성입니다. 이 밖에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오현규와 양현준,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 소속 김지수 등 젊은 피 유망주도 함께 승선했습니다. I think you can be really proud as Korean fans and journalists. Obviously, what we need to do is to fine-tune these elements now the next couple of weeks and then go into that tournament with confidence. 부임 초부터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삼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에도 수차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고 모두 전성기를 맞이한 지금이 우승 적기라는 겁니다. It's about timing. And you want your players to peak exactly at this time when this tournament happens. They're doing well in their clubs. They're healthy. They're fit. You know, they're ambitious. And they're very hungry. 현장에 깜짝 방문한 조규성과 이재성 모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도 또 한 단계 또 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선물 같은 우승 트로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발된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내년 1월 3일 아부다비에 모두 모여 완전체로 첫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 구단이 2023 바둑대상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사상을 받았습니다. 신진서는 다승상과 승률상, 연승상과 인기기사상, 사상 첫 연간 100승 돌파로 특별기록상까지 받으며 6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기사상은 여자 세계대회 생코컵과 오청원배를 석권한 최정 구단이 받았고 김은지 구단은 다승상과 승률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인 김민솔 선수가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 소속인 김민솔은 KLPGA의 골프 환경조성 프로젝트 대상학교인 서울 강북중학교에 동료들과 함께 시즌 중에 버디로 적립한 기금을 전달하고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파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내일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특히 세종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악화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대전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울산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이 7도, 광주와 대구는 9도, 부산과 울산은 1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해소가 되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에는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